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기존에 계획한 규모보다 대폭 확대된 100조 원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원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 또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또 김광석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광석 실장님, 네. 오늘 먼저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였는데 네. 100조 원이면은 첫 번째는 50조 원이었는데 네네.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면 그만큼 어떤 뭐 위기감을 훨씬 더 크게 느낀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쩌면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다소 추상적으로 좀 다가왔던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구체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4월 만기 도래하는 이 회사채 네. 이런 것들의 실제 기업들의 도산할 가능성이 또 실제화되는 그런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산 위협을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이 좀 제시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재정을.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겠죠. 예, 저는 그게 네. 굉장히 지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론을 모으는데 국제적인 그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을 각국이 다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몰이를 하거나 또 이제 물론 어떤 정책들은 또 그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야가 이제 합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부양책들을 강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황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생각보다 지금 지원 규모가 굉장히 커서 이제 놀라운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10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지금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을 보면 512조 원 정도가 지금 2020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거의 20%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지금 지원안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정부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의지, 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구조 기업을 지원하는 금액이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하거나 보증하는 부분이 있고 네네. 또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금융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세분화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네.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네. 수가 있는데요. 기업 자금 지원, 그다음에 네. 금융시장 안정 유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자금 지원이라고 할 때는 주로 대부분이 이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영세 네. 그런 이제 업자들 이런 쪽에 집중되는 그런 금융적 주로 이제 대출 지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시장 안정 유지는 주로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경유해서 자금 공급,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 특히 채권시장 쪽에 조금 방점이 찍혀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규모가 좀 큰 중견기업들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혹은 CP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신용 위험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과 CP 시장에서 돈이 잘 돌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도산이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금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김광석 실장님, 네. 그러면 지금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20조 원이라고 그러면 네. 1차적으로 좀 10조 원을 투입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10조 원을 더 하겠다는 건데 네. 2008년에는 10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2배가 제대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채권 시장 안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시장이 워낙에 이제 불안하게 가고 있고 또 채권 만기가 곧 도래합니다. 4월 달 채권 그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그 규모가 6조 원을 넘습니다. 이런 것들 4월에만요. 그렇죠. 예. 4월에. 그러니까 4월이 가장 좀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상 뭐 월별로는 가장 많은 규모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에 보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회사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 특히
한계 기업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변제할 능력이 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 혹은 이제 도산으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 이미 3월 중순에 2월 달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네. 2월 달 한국 고용 동향에는 실질적인 그 실업자라든가 취업자 증감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 4월 중순에 발표될 고용 동향에는 3월 달 고용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산이 소위 나쁘게 얘기하면 줄도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자산을 매각하는 이슈. 왜냐하면 회사채 발행을 해도 예. 적극적으로 그 자금을 수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이 취해짐에 따라서 고용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심각한 우리 실물 경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대응책, 소위 말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채권 시장 안정화 펀드는 20조 정도로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사이즈 네. 면에서는 이 정도면 시장에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만한 사이즈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사실 조성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10조 원으로 조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이제 5조 원 정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실탄은 10조 원을 쌓아놓고 네. 집행은 5조 원 정도, 절반 정도 집행을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의 경제 규모가 12년이 지났고요. 그렇다면 거의 이제 경제 규모가 2배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조 원 정도로 실탄을 쌓아놓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시장의 그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20조 원, 10조 7천억 원이죠? 네, 10조 7조. 이게 상당히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네. 있는데 채권 시장 안정화 펀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증권 시장 안정화 펀드가 있습니다. 네. 증권 시장, 채권 시장. 증권 시장은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채권 시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회사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네.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요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20배 많이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는 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권 유관 기관, 보통 이제 한국거래소라든지 예탁원 이렇게 증권 유관 기관 5개만 참여를 해서 네. 증권 안정화 펀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5천억 원 정도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번에는 그 증권 유관 기관에다가 민간 금융회사들, 이제 금융지주회사들, 증권사들, 이제 은행들 이런 이제 민간 금융회사들까지 다 참여를 시켜서 대규모로 조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적 자금 성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개별 주식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울 테고 펀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기술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어느 곳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건 일단 공적 자금의 성격은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민간 금융회사들의 자금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펀드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물론 이제 주도는 네. 정부가 그 이제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지만 자금의 성격 자체는 민간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고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삼성자동차나 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반대로 그 종목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네.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코스피 지수 내지는 네. 코스닥 지수 이렇게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평성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뭐 ETF 같은 데도 투자를 결국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 펀드에 돌리면 그곳에서 그렇죠. 예를 들자면 주식을 ETF 사기 같은 때문에. 경우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이제 자금을 넣게 되면 이 자금이 결국은 코스피 전체로 흘러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게 될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그러면 책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0조 7천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식이라는 것이 네. 투자하다 보면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 다시 말해서 손비를 인정해 준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금융회사들입니다.
네. 시장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금융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혜를 보는 주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출연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네네. 기업 지원책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1차 지원 발표 때는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오늘 발표에는 이제 대기업도 포함을 시키겠다. 네. 뭐 도산하는 거 맞겠다. 이런 좀 대기업 쪽에 예.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초반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중소소상공인들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좀 두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이 실물 경제의 위협이 대기업으로까지 중견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기조가 네. 여실히 나타나는 과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의 이제 도산이 결국 도산이 한 개 기업이 도산되면 결국 다른 그 밖에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 있는 그 공급사들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금융시장 충격 단계에 있는데 단기자금 시장, CP 전단체도 포함하고 자본시장, 주식 회사채 이런 영역에까지 자금 조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까지 도산 위협을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취약계층, 중소기업, 영세 상인 지원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대기업이 좀 포함된다면 네. 그래도 대기업은 어느 정도 생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자구 노력 같은 걸 좀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대기업에 그냥 다 네. 지원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일단 대기업까지 네. 포함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들, 네. 그다음에 영세기업들 훨씬 더 취약계층인 건 분명합니다만 지금 한계 상황에 이른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적절하게 신속하게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산에 이를 수 있는 대기업들이 이미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대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경제적 충격은 사실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기업까지 이렇게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현실적인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총액 차원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는 그 지원이 네.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나 걱정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프로그램이 좀 이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이 금융 프로세스들은 주로 이제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이런 주요 국책은행들을 활용하고 네. 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네. 이런 주요 국책은행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들이 네. 주로 마련되고 이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주요 기관들을 활용한 네. 지원. 그러니까 지원 시스템이 좀 투 트랙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시청자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0530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대기업도 구조조정 바람 불면 딸린 식구가 어마어마하다. 예, 일자리 문제.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대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경제적 충격은 사실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네. 현재의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위기 상황에서 파산을 맞는 것과 일상적인 조금 안정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그 소요되는 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는 넘기고 나중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결국 있죠. 기업을 살린다는 것은 그 기업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고용을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업체들이 네. 또 다수 존재를 하는 예.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생태계를 차원에서 판단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네. 고용을 또 말씀하셔서 또 추가적인 말씀을 네. 드리면 우리나라 약 2,700만 명에 해당되는 이제 취업자. 그러니까 취업자를 이제 나눠 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에 해당됩니다. 네. 25% 정도에 예. 해당되죠. 나머지 75% 정도는 말 그대로 임금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모두 다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대기업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8567님. 기업들한테 지원한 국민 혈세 반드시 일자리 창출로 돌려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2300님은 돈 푸는 건 못지않게 노동 우선 정책 수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금융안정대책 중에서 아까 증권시장안정펀드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봤는데 네네. 왜 그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 증권도 뭐 11조 이상 증액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11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채권 시장으로 자금 지원하는 네.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권 시장 안정화 펀드. 이거는 유통 시장에서 회사채를 사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프라이머리 CBO. 이제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려워서 네, 예,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예. 텐데 주로 중소 중견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여러 개를 예를 들자면 한 500개 기업 내지는 600개 기업 정도의 다수의 중소 중견기업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채권을 발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기업들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쉽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개 500개 내지 600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집합 효과가 생겨서 신용 위험을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 정책기관을 통해서 거기에다 보증을 제공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편리하게 만든다, 신속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는 이제 주로 중견기업급 이상 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회사채를 보통 상환을 할 때 네. 새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상환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신용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서 어느 기업이 파산을 할지 알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이 사줄 자금이 곳이 없겠군요. 말라버리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에 차환을 해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아줘야 되는데 네.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신속인수 제도에서 특정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인수를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차환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회사가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파산에 이르는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정책공공은행에서 뭐 산업은행 같은 주로 곳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합니다. 신속하게 인수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일부는 좀 본인이 본 기업들이 좀 갚아야 될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겠네요. 일부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정책금융기관이 무조건 다 네. 사주면 난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네.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금액의 20%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갚도록 요구를 하고요. 나머지 80%를 정책금융기관이 인수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올해 그러니까 아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 살펴봤지만 4월에만 6조 원대였고요. 올해 전체로 보면 회사채, 기업 어음 합쳐서 116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채권 안정 그 지원 규모를 보면은 20조 원이지 않습니까? 20조 원입니다. 충분합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에서 여전히 굉장히 신용도가 높아서 예. 차환 발행에 무리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차환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이것을 집중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설정이 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20조 원 규모면 전체 회사채 시장, CP 시장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예. 충분한 양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실장님, 네. 지금 이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을 얘기했는데 네. 아까 이제 중소기업, 영세기업 또 일부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대출도 조금 늘리고 네. 보증도 이제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이 자리에서 몇 차례 토론이 있었는데 정작 보증을 받으려고 하면 네. 보증 심사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네. 네. 이런 문제들은 이번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쉽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게 좀 큰 문제 아닌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논의돼야 네.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작 이 소위 이제 중소 상인들 같은 경우 이 해당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받은 대상이 되는지 받는 대상이 아닌지도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런 좋은 지원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3차 비상경제회의 때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책에 보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가급 유예 조치도 포함이 됐는데 이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개인 입장에서는 생계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는
3월, 4월 매출이 0입니다. 네. 그럼 말 그대로 유지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기본소득도 공유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지원들 생계비와 해당되는 뭐 4대 보험료라든가 전기료 이런 공과금 같은 것들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개인 입장에서는 생계 지원이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부담, 비용을 완화해주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에게 모두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이 규정에 따르면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나머지 30%를 기업이 감당하는 것조차도 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전액 지원해달라. 네.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들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고용이 무너지면 뭐 경제가 회복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도 이런 부분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정말 경제 주체 어떤 특정 산업을 막론하고 2월 달까지만 해도 항공업, 여행업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모든 산업에 걸쳐서 사슬처럼 연계돼서 그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 모든 경제 주체 그리고 기업의 사이즈와 불문하고 다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정한 요구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심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황 의원님,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오늘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논란들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만 분명히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 취약 계층 쪽에서는 담은 10만 원이 아쉬운 굉장히 절실한 그런 분들이 사실 다수 지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계를 책임질 수는 없더라도 지금 당장 어려워서 당장 라면 하나, 끼니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엄청난데요. 2차 추경이 벌써 가시화되는 것처럼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2차 추경을 마지막으로 실시했을 때가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98년, 99년, 2001년, 2003년. 그러니까 17년 만에 2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이름이 코로나19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름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왜 고소득층에도 주느냐, 네. 예, 그 19세 이상이면 다 주느냐 이런 논의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계층을 분리해서 실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그런 계층, 그런 산업을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다만 이미 이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더라도 이 세금이라는 과정, 그 소위 말해서 소득세라든가 소비세,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소비하는 계층이 또 소비세를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계층에게 비슷하게 똑같이 제시되더라도 예. 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근데 뭐 일반적입니다. 구분하는 데 따르는 행정의 비효율도 있긴 하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이라든지 네. 또는 이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격을 안 받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에까지 다 줄 필요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 돈을 나눠서 좀 하위 소득계층에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신속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개인의 재산 상태, 그다음에 현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데는 사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에서 더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이러한 자금들이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있어서는 다양한 논란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난기본소득에 의해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은행에서 회사채도 직접 사주고 CP도 뭐 사주고 할 정도로 뭐 파격적인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런 대책을 오늘 내놨는데 네네. 이 정도 대책이면 지금 뭐 공포의 패닉이었지 않습니까?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 네네. 자, 증권시장 좀 안정되고 회사채 금리 조금
조금 떨어지는 이런 시장 안정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시장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오늘 이제 주식시장 살펴보시면 많이 오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여기 섞여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연준에서 무제한 돈 풀기를 이제 네. 선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금융 안정화 대책,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주식시장은 오늘 많이 지금 오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에서는 현재의 경기 부양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을 살펴봐도 금리, 특히 이제 신용 스프레드와 관련된 부분은 점차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금융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을 만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네. 내년에 이미 뭐 초슈퍼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네. 재정 건전성 괜찮겠습니까? 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예. 뭐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 19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 또 20년에도 이미 확장적 재정 정책, 9%대의 굉장히 높은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또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이 재정의 증가 속도는 뭐 두 자릿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또 시작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쓰고 있다. 네.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써서 말 그대로 경기 부양이라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또 이 기업이나 가게나 정부가 이제 선순환하는 경제 체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세수가 확보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다시 선순환 경제로 올 수 있는데 네. 이런 정말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했는데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제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네. 또 다음 주에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세 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앞에 살짝 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주요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과 이제 자영업자 취약계층들의 경우 어떻게 이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느냐, 좀 접근성을 좀 강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더 시급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차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펀드, 채권 펀드, 또 증권 안정 펀드 이런 펀드를 구성을 했다면 실제 이것을 액션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그런 실무적인 그런 협상이 필요한지를 좀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원래 이제 비상경제회의 자체가 이제 월 2회로 실시되고 있다가 그냥 그 횟수를 이제 제한하지 않고 예. 그냥 필요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그런 긴급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그리고 마련했던 이미 2차 회의 때 마련했던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황세훈 위원님께서는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예. 백신이 개발되는 시점이 이 위기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국내 제약업체들, 이제 바이오업체들이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위기 상황을 최대한 빨리 종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조금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또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